안녕하세요. 내 삶의 오디오북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도스토옙스키의 백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약한 마음. 같은 지붕 아래, 같은 4층, 같은 호에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네페데비치와 바샤 슌코프라는 젊은 두 친구가 살고 있었다. 물론 작가는 여기서 왜 한 주인공의 이름은 완전한 이름으로 다른 한 주인공의 이름은 줄여서 애칭으로 적었는지 독자에게 설명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 같은 표현 방식이 격식에 어긋날 뿐더러 어떤 면에서는 너무 허물없는 태도 아니냐고 느끼는 사람이 없도록 말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등장인물들의 직위며 나이, 직업, 업무, 그리고 심지어 성격까지 모두 미리 설명하고 묘사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미 많은 작가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까닭에 이 소설의 작가는 나만큼은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즉 어쩌면 혹자가 말하듯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곧장 사건의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낸 후 작가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새해 전날 저녁 6시쯤 슌코프가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있던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잠에서 깨 반쯤 감긴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는 슌코프가 가장 좋은 정장을 한 벌로 빼입고 가장 깨끗한 셔츠까지 차려입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었다. 바샤는 저렇게 차려입고 대체 어딜 다녀온 거지? 그러고 보니 점심도 집에서 안 먹었잖아. 그 사이 슌코프는 초에 불을 밝혔고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슌코프가 무심결에 그런 양 자신을 깨우려 들 셈이라는 걸 바로 눈치챘다. 실제로 바샤는 두어 번 헛기침을 하고 두어 번 방 안을 오가는가 싶더니 결국 페치카 옆 구석에 서서 담배 파이프 속을 채우는 척하다가 순전히 실수인 듯 슬쩍 떨어뜨렸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속으로 터지는 웃음을 참았다. 바샤, 잔꾀는 그만 부리시지. 그가 말했다. 아르카샤, 자는 거 아니었어? 그래, 확실하진 않지만 자는 것 같지는 않아. 아, 아르카샤, 안녕. 다정한 나의 벗. 오, 나의 친구. 오, 친구여. 너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를 거야. 전혀 모르겠는걸? 이리로 가까이 와봐. 바샤는 아르카디 이바노비치의 검은 속셈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재빨리 친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자 아르카디가 잽싸게 바샤의 팔을 잡아채고는 몸을 돌려 그를 쓰러뜨린 다음 이른바 희생양의 목조르기를 시작했다. 이 동작은 성격이 쾌활한 아르카디 이바노비치에게 대단한 만족감을 안겨주었다. 걸렸다. 그가 소리쳤다. 걸려들었어. 아르카샤, 아르카샤, 무슨 짓이야? 놔, 제발 놓으라니까. 연미복이 구겨지잖아. 연미복이라니, 너한테 연미복이 무슨 소용인데 왜 그렇게 잘도 속아 넘어가냐? 제 발로 걸려들다니. 말해봐, 어디 다녀온 거야? 점심 식사는 어디서 했지? 아르카샤, 제발,
이것 좀 놔. 어디서 식사했냐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다고. 그럼 어서 말해보시지. 그래, 먼저 네가 놓아주면. 아니, 먼저 말하기 전엔 어림도 없어. 아르카샤, 아르카샤, 모르겠어? 이런 자세로는 안 돼.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어. 힘이 약한 바샤가 친구의 억센 소나귀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다. 왜 그런 주제 있잖아. 어떤 주제? 이런 자세로 이야기하면 그 가치가 사라지는 그런 주제 말이야. 이렇게는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우스갯소리가 돼버린다니까. 이건 전혀 우스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지. 그래, 중요한 얘기라. 잘도 둘러대는군. 그러니까 내가 웃을 수 있는 얘기를 해봐. 어서 털어놔 보라니까. 나는 중요한 이야기에는 별 관심이 없단 말씀이야. 얘기도 안 해주면서 친구라고 할 수 있어? 네가 한번 말해봐. 그러고도 친구라고 할 수 있냐고. 어? 아르카샤, 제발. 안 된다니까. 그렇다면 나도 듣고 싶지 않아. 알았어, 아르카샤. 바샤는 침대에 가로누운 채 어떻게든 자신의 말에 위험을 싣기 위해 사력을 다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아르카샤, 좋아. 얘기할게. 그게 뭐? 그게 그러니까 나 약혼했어.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축하의 말을 하는 대신 잠자코 바샤를 어린아이 안듯 두 팔에 안아들고는 재우는 신용을 하며 아주 민첩하게 방안 이쪽 저쪽을 왔다 갔다 했다. 비록 바샤가 마르기는 했지만 결코 작은 몸집이 아니었고 오히려 꽤 큰 키였는데 말이다. 어이 새신랑, 이제 내가 너를 업어주지. 아르카디가 말했다. 하지만 바샤가 자기 팔에 안긴 채 미동도 않고 갑자기 입도 꾹 닫은 것을 보자 즉시 자기 잘못을 알아차리고는 농담이 지나쳤음을 깨달았다. 그는 바샤를 방 한가운데에 내려놓고 가장 진솔하고도 친근한 몸짓으로 그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바샤, 화난 거 아니지? 아르카샤, 있잖아. 저기 곧 새해잖아. 그래, 난 괜찮아.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무례하게 구는 건데?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아르카샤. 이건 전혀 재미있지 않아. 아니라고. 정말 화난 거 아니지? 그래, 난 괜찮아. 내가 언제 누구한테 화내는 거 봤어? 그런데 네가 나를 슬프게 한 건 맞아. 네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슬프게 했다고? 어떻게? 나는 터질 듯 벅찬 가슴을 안고 너한테 왔단 말이야. 너한테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래, 무슨 행복? 왜 말을 안 해? 그래, 나 결혼해. 바샤는 사실 약간 화가 났기 때문에 씩씩대며 대답했다. 네가 결혼이라니 진심이야? 아르카샤가 환성을 울렸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이런 엄청난 말을 해놓고 울긴 왜 울어. 바샤, 나의 바슈크, 나의 벗. 그러지 마. 그런데 정말이야?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다시 바샤에게 달려들어 껴안았다. 그래,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좀 알겠어?
바샤가 말했다. 너는 착해. 물론 내 친구고.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기껏 벅찬 기쁨과 환희를 안고 달려왔더니 난데없이 침대 위에 낮아빠진 채 우스운 꼴로 이 기쁨과 환희를 알리게 됐잖아. 아르카샤, 이해하겠니? 바샤가 반쯤 웃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정말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니까. 그 순간은 나도 조금은 내 정신이 아니었지만 이 일을 하찮게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만약 네가 한술 더 떠서 그 여자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으면 맹세컨대 내 대답을 듣는 것보다 나를 죽이는 게 더 쉬웠을걸. 뭐야 바샤, 왜 말을 안 했어? 진작 얘기했으면 좋았잖아. 그랬으면 이따위 짓궂은 장난은 치지 않았을 텐데.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진심으로 미안해하며 소리쳤다. 아니야, 됐어. 이제 그만해. 사실 나는 그저 너도 알잖아.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게 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 빠져서 그래. 너에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화가 나. 너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고 말도 잘해서 너한테 제대로 이 소식을 알리고 싶었는데. 그래, 아르카샤, 너를 정말 사랑해.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결혼은 꿈도 못 꿨을 거야. 아니, 아예 세상을 살지도 못했을걸. 무척이나 감상적이 된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바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기도 했고 울기도 했다. 바샤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다시 부둥켜 안았고 조금 전의 일은 잊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나에게 전부 이야기해봐, 바샤. 나는 친구,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 정말 충격이야. 맙소사, 꼭 벼락을 맞은 것 같다니까? 아니지, 친구, 아닐 거야. 분명히 네가 꾸며냈을 거야. 거짓말하는 거지?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미심쩍은 눈길로 바샤를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나 바샤의 얼굴에서 가능한 한 빨리 결혼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읽고는 침대 위로 뛰어들더니 기쁨에 겨워 그 위를 구르기 시작했다. 벽이 다 흔들릴 정도였다. 바샤, 이리 와서 앉아봐. 마침내 아르카디가 일어나 침대에 앉으며 소리쳤다. 사실 아르카샤, 이 얘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기쁨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샤, 결혼할 여자가 누구야? 아르테미에바. 바샤가 행복에 넘치는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야? 왜 내가 처음에 그 집 이야기를 네 귀에 지겹도록 읊어대다가 나중에는 입을 다물었잖아. 너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아르카샤, 이 일을 너에게 숨기고 있자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사실 두려웠거든. 말하기가 무서웠어. 모든 게 잘못될 것만 같아서. 게다가 아르카샤, 나는 사랑에 빠졌거든. 세상에. 그래, 어떻게 된 일이냐면 바샤는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흥분한 나머지 자꾸 말이 끊겼다. 그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어. 1년 전의 일이지. 그런데 갑자기 그자가 어딘가로 파견을 떠나게 됐어. 나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렇고 그런 인간이야. 하느님이 함께 하시길. 그래, 그런데 그자한테서 소식은커녕 편지 한 장이 없는 거야. 그대로 사라져 버렸달까?
그 집 식구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 대체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넉 달 전에 갑자기 그자가 결혼을 한 채 돌아와서는 그녀의 집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더라고. 졸렬한 자식, 비열한 자식.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가족 편에 서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가엾은 그녀는 울고 또 울었지. 나는 그런 그녀를 사랑하게 됐고. 사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줄곧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어. 나는 그녀를 위로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 집에 계속 드나들었어. 하지만 사실 나도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 그녀도 나를 사랑하게 됐는데 그건 불과 얼마 전 일이야. 일주일 전에 결국은 내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녀 앞에서 눈물을 쏟고 말았거든. 흐느껴 울면서 그녀에게 모두,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말해버렸지. 한마디로 전부 다. 바실리 페트로비치, 저도 당신을 사랑할 준비는 돼 있어요. 그래요. 저는 불쌍한 여자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조롱하지는 마세요. 제가 감히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 친구, 이제 알겠지? 이해하겠지? 나와 그녀는 이미 결혼을 약속했어.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그녀에게 물었어. 당신 어머니께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그러자 그녀가 하는 말이 힘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엄마는 두려워하세요. 지금은 저를 당신에게 보내지 않을지도 몰라요. 엄마도 계속 울기만 하시거든요. 이러더라고. 그런데 오늘 내가 그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불쑥 어머니에게 다 말해버렸지 뭐야. 리장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나도 그랬고. 아,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니? 아르카샤, 아르카샤. 사랑하는 나의 친구. 우리 함께 살자. 아니, 나는 너랑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야. 바샤, 세상에. 이렇게 너를 보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 왜 그런지 도무지 안 믿어져. 사실 이 모든 일이 나는 들어봐. 어떻게 네가 결혼을 한다는 거지? 왜 나는 전혀 몰랐을까? 사실 바샤, 너한테 고백하는데 나도 결혼할까 생각한 적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네가 결혼을 한다니 잘 됐지 뭐. 그래, 부디 행복해라. 행복해. 친구, 난 지금 정말 기분이 좋아. 마음도 정말 가볍고. 바샤가 자리에서 일어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였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니? 너도 같은 기분이지? 우리는 가난하게 살겠지만 그래도 물론 행복할 거야. 이건 터무니없는 생각이 아니야. 우리 행복은 소설에나 나오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거야. 바샤, 내 얘기 좀 들어봐. 뭔데? 바샤가 아르카디 이바노비치 앞에 멈춰서서 물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왠지 너한테 말하기가 망설여져. 미안하지만 내 의혹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대체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네가 결혼하게 돼서 정말 기뻐. 너무 좋아서 나도 어쩔 줄을 모르겠어. 하지만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오 세상에 맙소사, 아리카샤, 너란 애는 정말. 바샤가 깜짝 놀라 네페데비치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해? 그녀의 연로한 어머니조차 내가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을 때 단 2분도 고민하지 않으셨다고. 그녀 가족이 어떻게들 살았는지 네가 가서 물어보지 그래? 1년에 단돈 500루블로 세 사람이 살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연금이지. 그 돈으로 그녀도 살았고 늙으신 어머니도 어린 남동생도 살고 있지. 그 돈으로 남동생 학비까지 대면서 말이야. 그래, 그렇게들 산다고. 그에 비하면 너와 나는 자산가인 셈이지. 그리고 잠깐만, 내년에는 700루블도 손에 쥐게 될 테고. 잠깐만 바샤, 미안하지만 나는 정말 그러니까 이 일이 잘못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700루블이라니? 다 해야 300루블일 텐데. 300루블이라니? 율리안 마스타코비치는 잊었어? 율리안 마스타코비치, 그건 친구, 확실하지 않아. 배반을 모르는 친구처럼 단 1루블까지 확실하게 보장된 월급 300루블과는 달라. 율리안 마스타코비치는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 나도 그 사람을 존경해. 그를 이해한다고. 그 자리까지 거저 올라간 건 아닐 테니. 나도 그를 좋아해. 그 사람이 너를 좋아해주고 너에게 일감도 주니까. 자기 부하 직원에게 맡기면 돈 안 들이고도 일을 시킬 수 있는데 말이지. 하지만 바샤, 너도 동의해야 해. 더 들어봐. 내가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 아니야. 페테르부르크를 통틀어 네 필체만큼 훌륭한 필체를 찾기 어렵다는 건 나도 인정해. 그 점에 대해선 털끝만큼도 이의가 없어. 다소 기분이 들뜬 네페데비치는 그렇게 말을 마치려 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런 일이 없기를. 네가 그 사람 눈밖에 나거나 갑자기 네가 필요 없어지거나 갑자기 그가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면 사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율리안 마스타코비치인지 뭔지 하는 사람도 오늘은 있다가 내일은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바샤. 잠깐만 아르카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머리 위로 천장이 내려앉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물론 나는 별로 신경 안 써.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끝까지 들어봐. 있잖아, 그분이 나를 저버릴 수는 없어. 아니, 일단 내 말부터 들어봐. 끝까지 들어보라니까. 나는 맡은 일을 모두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 그리고 알다시피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레카샤. 그분은 오늘만 해도 내게 은화로 50루블이나 줬다니까. 정말이야, 바샤? 상여금이라도 받은 거야? 상여금은 무슨 상여금? 그냥 자기 주머니에서 내준 거야.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 자네 벌써 5달이나 돈벌이가 없었지. 원한다면 이것 받게. 고맙네. 자네에게 고마워. 마음에 드는군. 정말이야. 자네가 나를 위해 거저 일해선 안 되지. 정말이야. 그렇게 말했어. 글쎄, 눈물이 다 나더라. 아르카샤, 세상에. 잠깐 바샤. 그런데 서류들은 다 정서했어? 아니, 아직 못했어. 바센카, 나의 수호천사, 여태 뭐 했어? 들어봐, 아르카디. 괜찮아. 아직 이틀이나 남았어. 그 안에 끝낼 수 있어. 대체 어쩌자고 안 한 건데. 괜찮아.
네가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면 내 속이 뒤집히고 가슴이 죄어온단 말이야. 그게 뭐, 넌 항상 이렇게 내 기를 죽이지. 그러니 이렇게 소리를 안 지르고 배기냐고. 생각해봐. 그까짓 게 뭔데. 끝낼 거야. 꼭 끝낼 거라고. 만약 못 끝내면? 아르카디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하필 오늘 상여금까지 줬다면서. 너는 이제 결혼도 할 테고. 이런. 괜찮아. 슈코프가 소리쳤다. 지금 바로 앉아서 시작할 거야. 당장 시작한다니까. 걱정 마. 바슈르카, 어째서 이를 팽개쳐 놓고 있었어? 아르카샤, 어떻게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있었겠니?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사무실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매우 쉽지 않았다고. 지금부터 앉아서 밤새 쓰고 내일 밤도 세우고 또 모레도 그렇게 하면 다 끝낼 수 있어. 많이 남았어? 방해하지 말아줘. 부탁인데 방해하지 말고 입 좀 다물어.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발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침대로 가 앉았다. 그러고는 갑자기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마음이 흥분되어 앉아있기가 힘들었지만 친구에게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소식이 그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고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의 환희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가 슈코프를 홀끗 쳐다보자 슈코프 역시 그를 쳐다보았고 웃음 지으며 손가락으로 위협하는 신용을 해보였다. 그러고는 곧 눈썹을 있는 대로 모으고 마치 눈썹에 작업의 모든 능력과 성패가 달려있다는 듯이 뚫어져라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바샤 역시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지 계속 펜을 갈아 끼우고 의자 위에서 빙글빙글 돌더니만 다시 자리를 잡고 정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리면서 움직이지를 않았다. 아르카샤, 그녀 가족에게 네 이야기도 했어. 그가 이제 막 생각난 듯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아르카디도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잖아도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서? 나중에 다 이야기해 줄게. 모두 내 잘못이야. 이건 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으니. 네 페이지를 정서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할 작정이었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랑 그 사람들 생각이 났지 뭐야. 있잖아, 못 쓰겠어. 자꾸 너하고 그 집 사람들 생각이 나서. 바샤가 웃음을 지었다. 침묵이 흘렀다. 휴, 무슨 펜이 이따위야. 슈코프가 짜증난다는 듯 펜으로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그는 다른 펜을 집어들었다. 바샤, 잠깐만, 한마디만. 그래, 얼른 말해봐. 이게 마지막이야. 많이 남았어? 친구. 바샤는 마치 세상에 그보다 더 끔찍하고 잔인무도한 질문은 없다는 듯 잔뜩 얼굴을 찌푸렸다. 많아. 끔찍할 정도로 많아. 있잖아,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 쓰기나 해. 뭔데 그래, 뭔데? 이제 막 6시 좀 넘었는걸, 바슈크.
여기서 네페데비치는 씩 웃더니 바샤에게 능청맞게 윙크를 해보였다. 하지만 그는 바샤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왜? 바샤가 펜을 집어던지고 친구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심지어 기대감에 차서 얼굴까지 창백해진 채 물었다. 뭔지 알겠어? 제발 뭐냐니까. 뭔지 알겠어? 너는 지금 흥분 상태라 일을 많이 할 수 없어. 잠깐만. 알아, 안다니까 들어봐. 네페데비치는 기쁨에 들뜬 나머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바샤의 말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열심히 그의 반론까지 피해가며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 흥분을 가라앉혀야 해.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고. 안 그래? 아르카샤. 바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밤새 일할 거야. 정말 그럴 거야. 그래. 아침이 되면 슬슬 잠이 들겠지. 앉아. 절대 안 잔다니까. 아니, 안 돼. 그건 안 돼. 넌 당연히 자야 해. 5시에 눈 좀 붙여. 내가 8시에 깨워줄게. 내일은 휴일이잖아.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서 쓰면 돼. 그리고 나서 밤에도. 그런데 정말 많이 남았어? 자, 봐봐. 바샤는 기쁨과 기대로 몸을 떨며 서류를 보여주었다. 자, 여기. 뭐야, 친구. 별로 많지 않잖아. 사실은 여기도 있어. 바샤는 마치 가느냐 마느냐의 결정이 네페데비치에게 달리기라도 한 양 잔뜩 긴장한 얼굴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2장. 그래? 그럼 잘 들어봐. 이 정도면 끝낼 수 있어. 정말 할 수 있다니까. 아르카샤. 바샤, 들어봐. 오늘은 새해 전날이라 다들 가족끼리 모일 거야. 너와 나만 집도 가족도 없이. 바센카. 네페데비치는 바샤를 와락 끌어당겨 자신의 사자 같은 품에 꼭 끌어안았다. 아르카디, 결정했어. 바슈크, 나도 방금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알겠지, 바슈크? 이 바보야. 들어보라니까. 사실. 아르카디는 입을 벌린 채 말을 멈췄다. 너무 기쁜 나머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바샤는 아르카디의 어깨를 붙잡고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를 대신해서 말을 마치기라도 할 것처럼 입술을 움직였다. 그래,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 그 집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해줘. 아르카디, 거기로 차 마시러 가자. 내 말 알겠어? 알겠지? 새해가 될 때까지 앉아 있지 말고 좀 일찍 나오면 돼. 바샤가 열정적으로 소리쳤다. 그러니까 딱 2시간만. 더도 덜도 말고. 그러고는 일을 끝낼 때까지 이별하는 거지. 바슈크. 아르카디는 3분 만에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바샤는 그저 옷을 깨끗이 떨어내기만 하면 되었는데 정신없이 일거리 앞에 앉느라 미처 옷을 갈아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둘러 거리로 나섰고 서로 뒤질세라 한껏 기쁨에 들떴다. 길은 페테르부르크 쪽에서 콜롬나로 있었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어찌나 씩씩하고 기운차게 발걸음을 옮겨놓던지 그 걸음걸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가 바샤의 행복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다. 바샤는 젠걸음으로 종종 걸음쳤지만 그렇다고 그의 품위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지금처럼 멋진 바샤의 모습을 여태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그 순간 어쩐지 친구에게 존경심마저 들었고 아르카디 이바노비치의 선량한 마음속에 늘 애정어린 깊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독자는 아직 모르는 바샤의 신체적 혈압, 바샤는 약간 곱사등이었다. 지금 그에게 더욱 가슴 뭉클하게 느껴졌다. 특히 이 순간 아르카디가 친구를 바라보는 마음은 감동 그 자체였고 물론 바샤는 모든 면에서 이런 감동을 불러일으킬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너무 행복해서 울고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꾹 눌러 참았다. 바샤 어디 가는 건데? 이쪽이 더 가까워. 보즈네센스키 대로 쪽으로 가고자 기회를 살피는 바샤를 보며 그가 소리쳤다. 조용히 좀 해, 아르카샤. 조용하라고. 정말이야, 이쪽이 더 가깝다니까, 바샤. 아르카샤, 그거 알아? 바샤가 기쁨에 들뜬 떨리는 목소리로 비밀이라도 밝히듯 말을 꺼냈다. 그거 알아? 리잔카에게 선물을 하나 하고 싶어. 어떤 선물? 여기 길모퉁이에 마담 레루라고 정말 근사한 가게가 있어. 아, 그래? 모자 말이야. 오늘 정말 매력적인 모자를 봤거든. 아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마농 레스코 스타일이래. 정말 끝내준다니까? 리본은 체리색이고 비싸지 않으면 아르카샤, 그래, 좀 비싸면 어때? 내 생각에 바샤, 넌 이 세상 그 어떤 시인보다 고상해. 가보자. 둘은 뛰기 시작했고 2분 후에는 벌써 가게 안에 들어서 있었다. 곱슬머리에 눈이 까만 프랑스 여자가 두 사람을 맞아주었다. 여자는 자신의 손님들을 보자마자 첫눈에 그들처럼, 아니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들보다 더 유쾌하고 행복해졌다. 한편 한껏 기쁨에 들뜬 바샤는 마담 레루에게 입맞춤이라도 할 기세였다. 아르카샤, 그는 가게의 거대한 탁자 위 나무 받침대에 진열된 온갖 아름답고 훌륭한 물건들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정말 너무 근사해. 이건 뭐지? 이건? 여기. 예를 들어 저기 귀여운 녀석 보여? 바샤가 저쪽 끝에 사랑스러운 모자 하나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하지만 그건 바샤가 사려는 모자가 아님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멀리서부터 다른 것, 즉 맞은편 끝에 놓인 앞서 말한 그 진짜 모자에 시선을 못 박은 채 그것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 간절해서 행여나 다른 누군가가 채가거나 혹은 모자가 바샤의 손에 들어가기 싫다며 자리를 박차고서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여기 이것.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모자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래, 아르카샤. 그 정도면 너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고도 남겠는걸? 정말 네 취향에 특별한 존경심마저 든다. 바샤는 아르카샤 앞에서 짐짓 감명이라도 받은 것처럼 능청맞게 말했다. 네가 고른 모자는 매력적이야. 하지만 이리로 좀 와봐. 어디 더 괜찮은 거라도 있어?
이리 와서 좀 보라니까. 이거? 아르카디가 못 믿어온 듯 말했다. 하지만 바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모자가 걸린 나뭇거리에서 모자를 잡아 빼자 마치 모자 또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훌륭한 구매자를 만났다는 듯 갑자기 신이 나서 날아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모자의 리본과 가장자리 주름 장식, 레이스, 이 모든 게 동시에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내는 그 순간 아르카디 이바노비치의 단단한 가슴에서 뜻하지 않는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심지어 평소 취향의 문제에서 의심할 바 없는 권위와 탁월함을 자랑하지만 겸손의 차원에서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던 마담 레루까지도 동의한다는 듯 한박 웃음으로 바샤를 칭송했다. 그녀의 눈길과 몸짓 그리고 이 웃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요. 제대로 골랐어요. 당신은 당신에게 찾아온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혼자 숨어서 애교를 부리고 있었구나. 애교를 부렸어. 바샤는 이 귀여운 모자에 자신의 모든 사랑을 담아 소리쳤다. 일부러 숨어 있었어. 요 사기꾼, 내 사랑. 그리고 모자에, 정확히 말하면 모자를 둘러싼 공중에 대고 입맞춤을 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감히 건드리기 두려웠기 때문이다. 진정한 가치와 미덕이 자신을 감추도다. 기쁨에 찬 아르카디가 아침에 읽은 풍자신물의 한 구절을 익살맞게 덧붙였다. 자, 바샤, 어때? 훌륭해, 아르카샤. 너 오늘 재치가 넘친다. 내가 장담하는데 사람들 말처럼 너는 여자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킬 거야. 마담 레루, 마담 레루.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친애하는 마담 레루. 마담 레루는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를 바라보며 너그럽게 웃어 보였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얼마나 뜨겁게 당신을 좋아하는지 당신은 믿지 못할 겁니다. 당신에게 입맞춰도 되겠습니까? 바샤가 이렇게 말하고 가게 주인에게 입을 맞췄다. 이 순간 마담 레루가 이런 가난뱅이 청년 때문에 자신의 격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위험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음은 자명하다. 그렇지만 나는 이에 덧붙여 바샤의 기쁨을 받아준 마담 레루의 기꺼이 베풀 줄 아는 타고난 친절함과 우아함 역시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그녀는 바샤를 용서했으며 이런 상황에서도 아주 현명하고 우아하게 처신할 줄 알았다. 어떻게 바샤에게 화를 내겠는가? 마담 레루,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은화로 5루블이에요. 그녀가 다시 웃음 띤 얼굴로 대답했다. 그럼 이건요, 마담 레루? 자신이 고른 모자를 가리키며 아르카디 이바노비치가 물었다. 그건 은화로 8루블이고요. 그렇다면 잠깐만요, 잠깐만. 마담 레루, 실례지만 어떤 것이 더 멋지고 우아하고 사랑스러운가요? 둘 중 어느 쪽이 당신에게 더 잘 어울리죠? 이게 더 비싸기는 하지만 당신이 고른 것이 더 애교 있어 보여요. 그럼 그걸로 할게요. 마담 레루는 얇디 얇은 종이장을 집어서 모자를 싼 뒤 핀으로 고정시켰는데 모자를 싼 종이는 전보다, 즉 모자를 감싸기 전보다 더 경쾌해 보였다. 바샤는 그것을 숨까지 꼴깍 삼켜가며 조심조심 받아들었고 마담 레루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는 것은 물론 그녀에게 뭔가 정중한 말을
몇 마디 더 건넨 다음 가게를 나왔다. 나는 멋을 아는 사람이야, 아르카샤. 아무래도 나라는 사람은 타고난 멋쟁이인 것 같아. 바샤는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또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초조한 듯 낄낄대며 행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모자를 망가뜨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의심하듯 그들을 피해 달려가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만 아르카디, 잠깐만 들어봐. 잠시 후 바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엄숙하면서도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뭔가가 담겨 있었다. 아르카디, 나 정말 행복해. 정말 행복하다고. 바센카, 나도 행복해. 나의 친구. 아니, 아르카샤, 아니야. 네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잘 알아. 하지만 그래도 넌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행복의 100분의 1도 모를 거야. 가슴이 너무 벅차 터질 것 같아. 아르카샤, 나는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나는 그걸 알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바샤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무슨 자격으로 대체 내가 뭘 잘했다고 이런 행복이 찾아왔을까? 말해봐,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슬픔으로 휴식과 즐거움도 없는 숱한 나날을 보내는지. 그런데 나는 그런 여인이 나를 사랑하다니. 나를. 너도 이제 그녀를 직접 만날 거고 그러면 그녀가 얼마나 고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되겠지. 나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관직도 있고 일정한 수입도 있어. 월급 말이야. 나는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어. 약간 곱사등이니까. 생각해봐. 그런데도 그녀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된 거야. 오늘 율리안 마스타코비치가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자상하고 또 얼마나 정중했던지 몰라. 그분과는 아주 드물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야. 그래, 어떤가, 바샤. 그래, 정말 나를 바샤라고 불렀다니까? 그분이 휴가는 어떻게 보낼 생각이지? 이렇게 묻고는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럭저럭 지냅니다만 실은 카카 할 일이 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곧 용기를 내 이렇게 덧붙였지. 하지만 어쩌면 저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카.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러자 그분이 그 자리에서 나한테 돈을 건네는 거야. 그런 다음 두어 마디 더 말을 건넸고 친구, 나는 울음을 터뜨렸어. 정말로 눈물이 솟구치더라니까. 그분 역시 감동을 받았는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지. 그래, 바샤. 지금처럼 늘 지금 같은 기분으로만 지내게. 그러고는 순간 바샤가 말을 멈췄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도 돌아서서 주먹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바샤가 말을 이었다. 아르카디, 이 말은 아직까지 너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아르카디, 너와의 우정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 네가 없으면 나는 아마 못 살 거야. 아니야.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르카샤. 네 손을 잡게 해줘. 너한테 감사할 수 있게 해줘. 바샤는 또다시 말을 끝맺지 못했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곧장 바샤에게 달려들어 목을 얼싸안고 싶었지만 마침 두 사람은 길을 가로지르던 참인데다 바로 귓전에서 삑삑삑 하고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오는 바람에 겁을 집어먹고 당황해서는 인도까지
한달음에 내달렸다.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그래서 오히려 기뻤다. 그는 이 순간만큼은 예외적으로 바샤가 감사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을 너그러이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지금까지 자신이 바샤를 위해 한 일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바샤가 이처럼 사소한 일에 고마워하자 스스로 부끄러워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아직 기나긴 인생이 남아 있었고 이 사실에 아르카디 이바노비치는 한결 가볍게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